간접공급에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뭐 이거 언제를 안 하고 갔네요. 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위에 있는 이 예제도 그냥 보지 마세요. 예제들은. 자, 다음의 경우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이 다른 사업장이라는 건 과세 사업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과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가 되면 그중에서 사용한다면 결국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개발이나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개발, 연구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거고, 그런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 유형자산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선비로 쓰는 경우도 우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무상 우리 AS라고 말하는 사후 무료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건 기존 가격에 그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 거래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 가격이라는 건 물건 판매한 금액에 우리 그 무상 AS 부품에 대한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이건 그냥 수업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그 냉장고 사실 때에 그 쇼핑몰에서 사는 거하고 백화점에서 사는 거하고 시리얼 넘버가 틀려요. 근데 가격도 살 때하고 조금 틀리죠. 근데 틀린데, 저는 제 친구 때문에 옛날에 백화점 거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왜 백화점 거 사라 그랬냐면, 사면 안 바꾸고 계속 쓰니까 저는 망가지기 전까지 안 바꿔요. 그래서 전에 냉장고가 14년인가를 썼었어요. 근데 그 한번 고장이 나서 부르면 그분들의 시리얼 넘버가 그 백화점 거는 평생 무상 에이스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도 같이 얹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곳은 이제 또 시리얼 넘버가 틀리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옛날 그것 때문에 고장 안 나는 게 좋아서 백화점 거 좋은 물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표현됐었는데, 최대한 고장이 안 나는 게 그쪽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가격에 전부 다 무상 서비스나 직원들 출장 가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한 돈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원래 가격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돈 나갔을 때에 과세 거래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또 불량품 교환이라든지 광고 선전, 뭐 전시 위해서 간 것도 얘는 판 거 아니죠. 누가 봐도. 그리고 해외 건설용 자재의 국외 반출, 해외 건설하는 곳에서 우리가 나가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넘어갈 거죠. 그것도 우리 회사로 보낸 거지만 그건 자가공급 보는 게 아니고, 또 뭐 국외 위탁 가공 원자재 국내 반입 조건부 무상 반출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나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OEM 조금 줬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물건들이 있죠. 그런 거는 뭐 공급 안 볼 거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아래쪽 두 개는 필요 없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그래도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우리 사업하고 관련 없이 직원이나 대표이사한테 물건을 주는 걸 개인적 공급이다라고 해요.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이. 그럼 우린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걸 매입세 공제 받아 놓고선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분계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상품을 사요. 상품.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는데 우리가 사오는 원가가 8,000원인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면 시가가 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을, 자,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기념품으로 주려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그럼 이때는 처음부터 메인 매출 전표에 54번 불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급가액 8,000원에 세액 800원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얘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직원들 줄 거였죠. 그럼 복리 후생비다 8,800원 대변에 돈 8,800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혹은 똑같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쓸 거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쓸 거라면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차변에 가지급금, 여기는 대표이사, 이때는 꼭 이름을 써야 돼요. 시험에서도 이름 쓰라고 할 거예요. 이때는 880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계정 과목의 차이지 분계 똑같죠. 직원들한테 한 거는 그래도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거고,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돈 빌려간 걸로 처리할 거예요. 회사 돈 가지고 대표이사가 물건 샀는데 그 돈 회사가 대납해 준 걸로, 그래서 전부 다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뭐 더 이상 부가세법이랑 이야기할 게 없는데,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조금 아래로 내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이 상품을 사면서 51번 매입 과세다라고 해서 얘를 차변에 상품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 상품 그리고 800원 8,000원 이렇게 하고 구입을 하겠죠. 우리가 팔 거라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한 건 매출세액에 사용하거나 상품이라 쓴 거는 팔 거라는 의사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를 직원한테 주거나 대표이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게 간주공급에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공제 처리하라는 건데 이걸 직원들한테 그냥 준 거예요. 시험에 나온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창립기념일 중요한 건가요? 엄마하고 관련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근데 직원 줬다면 개인적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시가로 팔아버렸다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과세거래로 보는데 증빙 줄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때 과세거래, 과세 유형이 14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건별로 판매한 걸 시가로 팔았다고 이야기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시가 10,000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 가지고 와, 너가 팔아버렸어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0원은 매출세액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 1,000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직원 줘버렸으니까 상품이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에 내장부에 8,000원이라고 적혀있던 상품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썼던 상품을. 이건 매출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직원 줬는데. 그럼 차변에는 복리후생비가 9,000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불공제했으면 원가의 10%를 복리후생비 할 거를 괜히 매입세액 공제받아서 해버리면 괘씸죄로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해서 9,000원의 복리후생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것도 똑같아요. 얘도 다 똑같은데 계정 과목만 가지급금이다. 대표이사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분개할 때 이렇게 할게요. 간주공급에 걸려서 부가가치세 시가의 10% 하고 물건 가격하고 합친 게
복리후생비다 가지급금이다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불공제 한 1번 사유하고 2번하고 차이점 이해가시죠? 간주공급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불공제를 안 받고 매입세 공제 받아 놓는 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 받았다. 그리고 시가로 팔았다고 한다. 근데 직원한테 이때 증빙서류 이거 너 가져갔으니까 증빙 발급해 줄게. 대표이사한테 해줄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증빙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교재를 보시면 자, 이번에도 매입세 공제되지 아니한 거는 우리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근데 예외가 우리 사용인 인자가 붙은 건 직원이죠. 사용자는 회사고 사용인은 직원이에요. 우리 인자는 사람 인자죠. 직원들끼리는 인격체고 우리 사장놈의 새끼는 표현하죠. 그 자자는 한문으로 놈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자 붙은 거는 회사 측이고 인자 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한테 공짜로 주는 작업 3종 세트,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진짜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목적으로 하는 직장 체육대회, 직장 연회비, 이거 회식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준 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도 자, 우리 보면 우리 불공제 사유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고 있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접대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아야 되는데 매출세액이 창출 안 되니까,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있는데 그걸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분계를 보면 자, 만약에 거래처에 접대할 거였으면 목적으로 샀으면 똑같이 상품인데 원가 8,000원, 시가 만원이라고 봤을 때 얘는 54번 불공으로 8,000원에 800원 해서 우린 거래처에 접대할 거면 54번 불공해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써서 차변의 접대비 8,800원, 대변의 현금 8,800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51번 매입 과세라고 해서 우리가 8,000원에 800원을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시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기 위해서 14건별이고 얘는 만원에 1,000원으로 팔아버린 걸로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우린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0원이 되고 만원은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차변에 접대비다. 죄송해요. 상품은 만원이 아니라 8,000원짜리죠. 그럼 접대비가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불공제 안 하고 매입세 공제 받았다가 간주공급에 걸리면 부가가치세가 원가의 10%에서 시가의 10%로 그 차이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나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이 간주공급에 걸린 거는 과세 유형이
14건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세거래로 보고 과세표준은 시가인데 그런데 증빙해 줄 데가 없잖아. 부가세법이 너 팔아서 10% 가지고 와. 과세거래는 하는데 증빙이 없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14건별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접대비에서도 우리 무상 견본품이라든지 이런 건 간주 견본품 있죠? 견본비 혹은 광고 선전비는 사업상칙료로 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건 재화의 공급 안 본다. 얘네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적어도 두죠. 다음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는데, 자,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 재화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폐업 일에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자의 공급 시기는 폐업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세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못 받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매출세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사업자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전부 다 팔아버렸다고 할 건데, 자, 얘는 특징이 과세 표준을 우리 재고 자산은 시가로 하는데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고정 자산이라고 할게요. 세법이니까. 왜냐면 토지는 빼야 되거든. 이 고정 자산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체감률을 적용한 걸 쓸 거예요. 율일 거예요. 자, 이 감가 체감률이라는 건 재고 자산, 왜 계속 시가를 시간이라 쓰지? 자, 우리 그 재고 자산은 우리가 사와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못 팔았지만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시가로 팔았다고 하는데, 고정 자산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쓰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 고정 자산을 몇 년간 쓸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 체감률이라는 건 건물이나 구축물은 일과세 기간에 5%씩 달른다고 보고, 그 외 기타 자산들은 일과세 기간에 25%씩 달른다고 봐요. 일과세 기간이 6개월이죠. 그럼 6개월이니까 건물은 10년 쓴다고 보는 거고,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는 2년간 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왔을 때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과세기간 경과된 만큼은 달았으니까 남아있는 부분만큼만은 비율만큼은 팔았다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차를 샀어요. 부가세 100만원짜리 1,000만원인데 얘를 1년 6개월 썼으면 얘는 750만원치는 달았으니까 250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부가세 25만원은 다시 도로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가지고 감가체감률을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시가가 아니고 재고 자산이 시가고, 우리 고정 자산은 사업용 고정 자산들,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고정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자, 이게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들이니까 이건 이론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위에 분계 쓴 거는 다 우리 실기라는 느낌은 이제 알겠죠? 그죠? 대표이사가 회사 물건을 가져갔대. 매입세 공제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간주 공급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교재로 가서, 자, 다음 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면, 담보의 제공은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고 세법에서도 이건 과세 거래로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다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자, 우리는 그냥 사업의 양도는 개인 사업자는 나는 폐업이고 상대방은 개업이 되는데, 그냥 폐업을 해버리면 나는 간주 공급에 걸리게 돼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상태를 그대로 인계를 시켜버리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시키게 되겠죠. 너 나한테 권리금 주고 사간 이 물건 팔면 너는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걸 당한 사람이 부담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죠. 특히 상속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물건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 지방세도 그렇고. 그럼 그런 걸 우리가 물건으로 세무서에 납부를 했는데 그걸 이걸 팔았다고 해서 부가세 10%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공매, 강제 경매, 이건 우리 그 공매는 국세징수법, 세금 안 내서 국가가 세금 받기 위해서 경매 붙이는 것들을 이자 붙이는 걸 공매라고 하고, 민사집행법, 우리 직원이라 우리 개인들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나요? 채무자를 보호해야 되나요? 둘 다 보호해야지. 그죠?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돈 빌려줬는데 그 돈 못 받았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돈을 보호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경매를 해서 입찰받은 돈에 여러분들의 채권을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돌려받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팔렸을 때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체납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판 게 아니죠. 그걸 판 걸로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는 그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채권자가, 아버지 그 채무자가 우리 아버지 입장으로서 저희 집도 어릴 때 힘들어 봤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 왜 그랬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었나 보지. 근데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 거꾸로 해요. 자, 특정한 참고증권의 양도는, 특정한 거라는 건 이거예요.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는. 임치물이라는 게 컨테이너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자, 부산항에 있는 걸 인천항으로 빈 깡통만 옮기는 거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 무역하는 데서는 깡통은 증권 종이로 서로 그냥 주고받아요. 종이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있어야지 물건의 가치만 있지, 마치 분위기가 주류상의 술박스 같은 개념처럼 컨테이너로 써요. 그래서 물건 없이 깡통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고 증권이 그 컨테이너 깡통이에요. 그런 거는 재화의 공급 보지 않고, 특별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건, 특별재난 지역에 물건을 무상으로, 완전 무상이에요. 일부라도 받으면 안 돼요. 뭐 수혜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상 주는데, 그 사람한테 그 물건 팔았네요. 10% 세금 내야죠 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에 뭐 평목항 뭐 이런 데 사건 있을 때도 텐트 회사, 침낭 회사
라면 회사, 뭐 생수 회사 이거 많이 가져서 줬죠. 그거 전부 다 과세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10% 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전액 무상인데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놈 말고 무상이에요. 무상.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가면 자, 용역의 공급에서는 우리가 권리나 아니면 시설물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무형자산 특허권 같은 경우에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데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팔아버리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재산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 팔고 양도하면 그건 재화의 공급인데 쓸 수 있도록만 한 거야. 그런 걸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느낌이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은 휴대폰 AS, 미용실, 펜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들이에요.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적혀 있는데 이건 가공계약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얘들의 차이는 주요 자재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그죠? 그리고 재화의 주요 자재나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조건. 그러면 얘는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좀 적어놓은 게 모호하게 적혀 있으니까 건설업의 경우에는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자, 지금 여기에 표현이 제가 모호하다는 게 건설업인데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일부를 부담하는 것 적혀 있는데 이것도 용역의 공급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애매할까봐 자, 부담하든 안 하든 다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에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로 보지 않아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용역의 자가 공급도 우리가 썼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은 과세 거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용역의 자가 공급도.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가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간주 공급은 과세하는데 과세된 적이 없는 거고. 예, 아래. 자가 공급은 아니지만 자, 얘네들은 하는데 간주 공급들은 있는데 과세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럼 무상 공급은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우리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가 아닌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 용역은 시가로 과세 거래로 적용할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특수관계인한테 원래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공급은 우리는 과세 거래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수재화의 용역은 전에 이 말 기억나시나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 에어컨 설치. 자, 기억나나요? 자, 그럼 우리 부수재화의 용역에서 이렇게 옆에 적어두세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많이 들어보시면 뭔 말인지 이해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어컨 샀어요?
그럼 에어컨 사는 데는 에어컨 가격과 설치비가 같이 섞여 있겠죠. 그럼 에어컨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고 에어컨 설치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주된 거래가 에어컨 설치예요, 에어컨 파는 거예요? 에어컨 파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그 부수된 에어컨 설치 용역의 공급은 그냥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요. 그럼 자동차 수리는 용역의 공급이죠. 근데 수리하는데 부속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부속품은 당연히 돈 받을 건데 그건 재화의 공급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구분할 거냐? 그게 아니고 주된 거래는 자동차 수리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고 따지는 이유는 공급 시기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공급 시기가.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그 천을 생산하는 곳에서 3월 31일 날 염색을 완료했고, 천을 염색하는 공장에서 천을 받아서 색깔을 입혀서 주는데 3월 31일 날 염색을 완료했고, 그리고 4월 1일 날 그 의뢰한 곳에 넘겼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재화의 공급을 보는 것과 용역의 공급을 보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을 주요 자재를 찾으면 우리 회사가 염색하는 회사예요. 그럼 염색약이 제일 주요 자재겠죠. 그럼 주요 자재를 상대방이 1,000만 주면서 노란색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러면 주요 자재를 부담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재화를 인도한 4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신기한 색깔의 염료를 주면서 이 색깔로 좀 입혀주세요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했죠. 그런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3월 31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시기가 그렇게 달라지면 부가가치 신고는 용역의 공급은 1기 예정 신고 때 해야 되고 재화의 공급은 1기 확정 신고 때 할 거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는지를. 자, 다음 이제 우리 재화의 수입을 보면, 자, 재화의 수입은 지금 3번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자, B구역이 보세구역이에요. 세관이 있는 거. 자, 세관이 있는 곳이면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재화의 수입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예 과세 거래가 없는 거예요. 여기 A 거래 보시면 아예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언제 과세 거래냐면 보세구역에서 국내 사업자들한테 나가는 이 D 지점 있죠, 아래에.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넘길 때, 그때 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니까 그걸 공제받기 위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걸 우리가 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재화에 수입되는 지점이죠. 그럼 이때 공급 시기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 공급 시기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재화의 수입이 D 지점인 거고, 그럼 여기 내용에서 B 지점에 있는 거래 있죠. 이건 우리 보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보세구역 안에서 그 뭐 음식 다가를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컨테이너를 직계차로 옮겨주는 것도 할 거고, 막 여러 가지 거래가 있겠죠.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10% 거래예요. 그냥 일반 10%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10% 거래인 거고, 자, 국내에서 또 우리 이번엔 보세구역으로 C로 들어오는 곳 있죠. 자, 이거는 우리는 수출은 B에서
국외로 나가야 되는 거지. 보세구역으로 또 들어오는 것까지를 우리는 외국으로 한 그 거래로 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수출하기 위해서 이 안에 물건이 들어갔다 그러면 0%의 세율인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10%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보세구역에 물건도 많이 발 거고 그 사람들 먹고 지내고 쓰는 것도 다 들어가겠죠. 그 물건 들어가는 건 그냥 10%인 거래를 보는 거고,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영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수입하는 D 지점에서 우리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와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 세율에 맞춰 가지고 10%를 부과해서 그걸 거래 징수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우리 부가세라고 말하는 기생처럼 붙는 세금들 있죠. 혼자서 따당하고 나타나는 세금이 아니라 개별 소비세나 추세나 교육세나 교통에너지 환경세, 노원초 특별세 이런 것들은 어떤 세금의 기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들에는 이중과세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중과세하기 때문에 얘네들 합친 게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라 적혀 있는데, 부가세법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이 금액의 10%를 세관장이 거래 징수를 하고, 그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사업자라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재화의 공급까지 이렇게 받고, 자, 다음 페이지는 기면 공급 시기가 있는데, 자, 이 공급 시기는 자와 같이 내일 합시다. 이거는 또 이야기하면 같이 하면서 분계도 좀 해보고 할 거라서 가수표현 섞어서 해버리게.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부가가치세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그냥 읽으면서 과거에 생각났던 거, 공부했었는데 이제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리사이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시험에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부가세 이론 문제는 잘 안 주는 이유가 리사이클 돌긴 도는데 그냥 아무 데나 나와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이 내용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 앞으로 하는 것에서도 막 마구제비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어디서 나온다고는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전산세무 1급 두 문제, 아니 전산회계 1급 두 문제, 전산세무 1급 세 문제가 이런 문제 있는데, 근데 작은 비율은 아니에요. 세 문제면은. 근데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좋아요. 소득세는 전부 다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기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인지해둔 상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이걸 그냥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시고, 자, 이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사후때 불공제 받는데 매입세 공제 받으면 2분계 되는 거. 왜냐면 의외로 지금 2분계를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불공제하고 간주 공급하고는 완전 상황이 틀리죠. 전제 조건이 여기에서 공제를 받은 거니까. 자,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불공제 분계하고 14건별 간주 공급 분계하고의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곰곰이 좀 보시면서 나오면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간주 공급이 이거하고 사업상 증여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잘 나오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급
시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번에도 그렇고 전도 그렇고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공급 시기는 시험에 그래도 빈도가 몇 번 좀 횟수가 좀 잦은 편이에요. 이론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잦은 편이지 또 뭐 1년에 한 번 나와도 저는 아주 자주 나온다 말할 건데, 1년에 한 번 나온 정도는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 근데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해 두는 정도 수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혹시 질문 있나요? 오늘은 다 쉬워서. 그럼 제 카페에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보면서 이것도 숙지하라는 거지, 막 문제를 갖다가 빨리 풀어가지고 끝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먼저 회계 1급 문제부터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무 2급 문제도 쭉 풀어보셔서, 저건 풀고 틀렸죠? 그러면 그 틀린 분계 문제를 이해가 가더라도 계속 한번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어 봐요. 왜냐면 다음에 나왔을 때 또 안 틀려야 되는데, 내가 틀린 문제를 다음에 나왔을 때 또 틀리면은 나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걸 계속 틀린다는 건,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틀린다는 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그냥 풀게 못하는, 잘 안 시키는 이유가,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안에서 뭘 모르는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분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왔고 많이 끌어올라와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들 나오면 절대 안 틀린다, 아마 보시면 반복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얘 진짜 외화 좋아하네 라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세무 2급도 그렇고 회계 1급도 그렇고 얘네 다 끝나고 미래 수능 계산도 있으면 얘도 할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는 이런 작업은 안 할 거고,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전표 잘해요. 매입 매출 전표는 틀리는 게 이거 간주분 거예요. 2분기하고 고정자산 매각하고. 근데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또 많이 안 틀려요. 매입 매출 전표는. 계산서 받으면 면세, 그리고 뭐 불공제 사유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는 물건 사고 파는 거는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날 게 없죠. 분계를 보시면 이거는 위 상단부고 아래 하단부는 이거죠. 상단부 이 1,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분계하는 거 도움만 주는 거잖아요. 매매추 전표에서는. 그죠? 지금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일반 전표는 14건별로 하면, 예를 들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면 얘를 11,000원이나 써서 분리시키고, 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원래 거래처 안 써요. 시험 때는 쓸 건데, 그러면 아래쪽에 부가세 예수금은 1,000원을 잡아주고 있죠 이미. 그러면 대변에 이익까지 붙잡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재고자산 뭐 상품이면 상품이다, 타계정으로 대체 8,000원.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가 뭐 판관비면 이거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액 차이 날 건 없죠. 아래 분계하고 위하고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즉 우리 부가가치세 시가, 아래는 이 1,000원에다가 물건 가격 8,000원.
그래서 접대비는 물건 가격과 이것 때문에 부담되는 1,000원이 접대비가 된다. 이해가셨죠? 자, 얘가 바라보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데 문제 봤을 때 느낌이 잘 안 꽂혀요. 이 14건별이 참 신기한 애가 심지어는 시간 조금 지나면 또 여기 공급 대가 쓴다는 것마저도 까먹어요. 14건별이 생각처럼 좀 인지가 팍 안 꽂히는 그런 스타일들이라서 스타일은 너무 다양하게 많죠. 쓸 수 있는 게. 근데 또 시험에 자주 등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